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오늘 오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대선주자 TV토론회가 열립니다. 선두 경쟁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홍준표 의원 포함해서 8명의 정책 대결이 벌어집니다.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굵직한 이슈가 있지만 성장과 분배, 세대별 고민,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이 큽니다. 저희 경제발전소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 삶을 좌우할 그들의 생각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매일 아침 소상히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당신의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수소경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인데 지난해 수소안전 전담기관이 된 곳이 바로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임종혜 사장님 모시고 앞으로 수소경제의 미래에 대해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차량용 반도체 수급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세계 완성차 시장이 다 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 많으신데 대출 만기를 다시 연장한다는 소식까지 10분 경제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오늘은 ETF 투자 필수 지식을 공부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우리 식구죠?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신간을 냈습니다. 초보 투자자가 ETF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완전 정복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학 입학생이 줄어든다. 이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요. 정말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은 문을 닫게 될까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현상 어떻게 볼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증시 갈까요?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2%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둔화 및 미국의 산업 생산 약세로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배당 증액에 이어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자 자사주 매입 증가 기대가 높은 기술주 중심으로 오후 들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약세를 보이던 나스닥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선물 시장 강세에 에너지 업종을 비롯한 원자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일부 악재가 유입된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한 아주 좋은 하루였습니다. 좋은 하루였는데 자사주 매입을 하면요. 사들이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니까 큰 손이 자사주를 많이 사들인다.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주가가 올라가면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현상들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안 하냐?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 배당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죠.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빚 내서 돈이 있어도 좀 사내 유보를 하고 배당을 좀 덜 해왔잖아요. 미국 회사들은 왜 그래요? 미국은 흔히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나 주주자본주의를 없앨 거야 라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또는 제품 가격을 하락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많이 어떻게든 막 끌어모아서 구조조정을 하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들만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는 게 미국 증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네.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미국 증시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자사주 매입하면 여기에 법인세, 세금으로 돌려받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은 MS 주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S&P 500 기업들이 작년에는 3,0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 이미 이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일부 투자은행들은 올해 7천억 달러를 넘어설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이 이제 작년에 많이 벌었던 회사들 있잖아요. 특히나 대형 기술주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이걸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지난 5월달에 애플이 900억 달러, 알파벳도 한 500억 달러를 발표를 했었고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600억 달러를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기술주들 돈이 있는 애들은 계속적으로 이걸 발표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쪽 중심으로 해서 오후 들어서 갑자기 튀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미국 증시 상승은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일부 영향에 의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은 안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대체적으로 매물이 나오고는 있는데 조금은 JP모건이 미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중국과 미국의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둔화지고 있는 경제가 좀 위축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심하긴 일러 보이네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추석 맞아서 특집 방송 여러 개 준비했는데요. 자, 등판하는 라인업이 장난 아닙니다. 18일 토요일 돈 버는 경제 상식의 저자 권순우 기자, 19일 일요일에는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박상미 마음치유 전문가, 20일 월요일 서주든 김현우 소장 나오시고요. 21일 화요일에는 미국 증시부터 그에 따른 우리 증시 영향까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마지막 22일 수요일에는 빅매치가 예정이 돼 있어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염불리 오시는데요. 두 분이 전망하는 하반기 부동산 주식시장 어떨지 함께 공부해 볼게요. 모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저희 그동안 창고에 모아놓았던 병참 아낌없이 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들 이미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너무 싫지만 우리가 이동하지 않으면 코로나도 이동할 수 없다고 정은경 청장님이 말씀하십니다. 방역 조치에 모두 힘써 주시고요.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어느 틈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수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에는 한국판 수소위원회 H2 비즈니스 서밋이 출범하기도 했는데 국내에서는 수소 안전 전담 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의 미래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혜종 사장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아침 시간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소 하면은 막연하게 요즘 불안하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수소는 에너지원으로서 안전합니까? 이거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가 더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수소도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써온 가스입니다. 네. 특히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서 이 부생수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정제해서 활용해 왔죠.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안전관리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다만 네. 최근에 이제 국민 생활에 수소를 활용하자 이런 논의가 있고 실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소 모빌리티, 수소 차량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 차량이 잘 운영이 되려면 수소 충전소가 많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충전소가 나사는 지역에는 좀 안 있었으면 이게 주민들 수용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소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샜을 때 가스가 노출됐을 때
워낙 가벼워서 공기 중으로 바로 확산이 됩니다. 아, 그러면 가스가 뭐 그런 사고가 사실 흔하진 않지만 네. 만에 하나 누출이 돼도 빠르게 확산해서 그렇게 네. 위험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네. 그러면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수소하면은 사실 연관 검색어가 폭탄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연구실에서 사고가 났다 요 기억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치게 극단적인 상황이다 이렇게도 네, 무방할까요? 네네. 이 우리가 흔히 아는 수소폭탄이라는 건 우리가 수소하면 H2 원소교로 그러는데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수소는 H3 이상의 중수소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건 수소를 엄청난 고압, 고온에서 중수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태양열 근처라든지 그리고 수소폭탄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수소 활용하는 현장에서 생겨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취임하신 지 한 1년 됐는데 네네. 수소와 마찬가지로 가스도 결국은 뭐 수소도 가스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저희도 근로자들 사연을 들어보면 검침이 어렵습니다. 이런 네네. 얘기 많거든요.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희 본연의 대부분의 일이 현장에서 가스 안전을 검사하는 그렇죠. 일인데 네. 그게 조금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사고는 저희가 꾸준히 줄여오고 있습니다. 과거 뭐 우리 산업이 발전을 한참 이루던 시기입니다만 1990년대 중반 정도에는 1년에 가스 사고로 500~600건이 났습니다. 아, 그렇게 많았습니까? 지금은 짜잔한 사고 포함해서 100건 내로 많이 줄어들었죠. 네. 뭐 이 큰 사고가 아니고 뭐 가정 내에서 부탄가스를 쓰다라든지 뭐 이런 자잘한 사고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스안전공사는 기존의 가스안전 관리를 50년 동안 책임져 온 기관이고 최근에는 이제 수소가스안전 전담기관으로까지 지정이 돼서 수소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가스안전공사하고 수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싶었는데 지난해 7월에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네. 지금 한 1년하고도 2달 정도 지났는데 네. 가스안전공사가 수소 경제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저희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수소 경제에 있어서는 좀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수소 가스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그랬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또 수소가스 유통 전담기관으로는 기존의 가스공사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수소가 아무리 이 탄소 중립,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쓰여질 수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 저희 책임을 그동안 가스 안전을 한 50년 책임져 왔으니까 저희 가스안전공사 맡긴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뭐 수소가 활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 검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그걸 좀 하고 있고요. 또 안전과 관련한 기준과 제도가 아직 세계적으로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가스안전공사가 중심이 돼서 학계, 연구기관, 업계 이런 데 의견 들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소 관련해서 기준을 잡는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네네. 서두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소차는 최근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온 선수가 그 H모차에서 수소 전기차를 제가 부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으나 그 선수가 충전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 서울만 해도 국회 앞에 수소 충전소 말고는
당최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인프라 관련 지원책도 시행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수소 충전소 문제는 지금 정부가 이 많은 지원을 통해서 지금 한 100 몇십 개를 이렇게 전국에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적다뿐인 건데요. 서울에는 여기 상암동에도 작은 수소 충전소 하나 있고 국회 앞에도 있고 양재동에도 있고 한 서울에 그 큰 서울에 4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현재. 없어서 눈에 잘 안 띄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방에 더 많군요. 예, 지방에 더 있고 그런데 이 수소 충전소 건립을 지금 망박차를 가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수소 차량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만드는 나라가 얼마 없잖아요. 예. 그래 네.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수소 승용차가 15,000대 정도 전국에 있고 네. 또 수소 상용차도 버스나 트럭 이런 것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있고 국내에 또 그 상용차를 충전하게 하는 충전소들도 또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는 좀 빨리 가고 있는 거죠. 조금 한 발 빨리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수소 관련해서요. 네. 어저께 청취자가 미리 질문을 좀 주셨는데 네. 수소차가 그냥 자동차용으로는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더 유리하고 큰 차, 트럭이나 배는 수소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던데 이게 맞습니까?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저도 그런 뭐 정확한 100% 정확한 답변을 드릴 입장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 버스나 트럭 같은 상용차 부분에서는 수소가 힘도 좋고 한번 충전하면 더 오래 가고 순간 출력이 좋군요. 예, 좋다고 하고요. 또 수소도 물론 100% 탄소 중립적인 로 생산되는 소위 청정 그린 수소로 생산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네. 그래도 수소는 더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적인 측면에서 더 한 거고 전기라는 건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결국은 탄소 중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생산하는 게 현재 대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하고 일반 전기차하고 수소 전기차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수소 충전소가 이제 충전 인프라들이 적기 때문에 승용차에 좀 더 불리하다 이런 거죠. 네네. 근데 전기차도 또 역시 이 충전 시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더 많지만 예. 수소차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도 지금 앞으로 몇 년 안에 몇 개가 더 생긴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우선 우리나라에는 2022년까지인가 300개 정도 충전소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수소 충전 인프라가 훨씬 좋아지는 건데 자, 시간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안전한 추석을 위해서 우리 수소를 포함한 가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주시고 가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추석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그쵸. 가정에서 음식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요. 거기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가스나 뭐 전기 그거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탄 가스들을 따로 이렇게 해서 소위 전 붙이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그러는 과정에 좀 유의할 게 있습니다. 이 부탄가스 사고가 되게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너무 큰 불판을 쓰지 말라. 레인지보다 큰 거 사용하면 위험하죠. 네. 그게 복사열이 밑으로 와서 거기 있는 가스통을 이제 데워서 폭발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너무 큰 불판을 사용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또 쓰다 남은 부탄캔이나 급할 때 아무데나 두는데 잘못 둬서 이 불 근처에 두어놓으면 이게 가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런 사고가 실은 빈번하게 납니다.
그렇군요. 네. 부탄가스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번 명절에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족들이 혹시 모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전사고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임 1주년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혜종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신문 이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 미국에서 잘 팔린다고 하던데 미국 내에 차량 재고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현대차의 미국 내 차량 재고 물량이 역대 최저치인 20일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정상적인 재고가 2-3개월 정도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사실 재고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8월 현대차 미국 판매량이 56,2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나 감소를 하면서 5개월 연속 이어졌던 판매 상승세도 꺾였습니다. 미국은 그 딜러 직판 체제라는 것을 갖추고 있어서 재고를 먼저 확보를 해야 차량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재고 부족이 좀 직격탄이 된 상황입니다. 수요가 몰리는 일부 차종은 수개월씩 출고가 지연이 될 정도인데 지금 국내 상황도 사실 비슷합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스타리아 카고 같은 인기 차종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고요. 현대차의 주력 생산 거점인 울산하고 아산 공장도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스타리아, 그랜드 스타렉스, 포터를 생산하는 울산 사공장도 13, 14일 이틀 동안 휴업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생산을 재개를 하긴 했는데 전면 재개는 아니고 포터의 경우는 18일까지 휴업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 가동 중단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코로나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기반의 협력사가 엔진 전자제어 장치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공급을 하는데요.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독일이나 스위스 등의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그 생산 공장이 모여 있고요. 25개 반도체 공급 업체가 위치해 있기도 한 그 동남아 최대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 협력사 직원 3명이 코로나 감염이 돼서 사망을 하면서 어제까지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공급난이 장기화가 되면서 그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을 확대를 해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3분기 이후에는 반도체 공급 상황이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반도체 제조 공장들이 몰려있는 동남아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그 예상이 좀 빗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소상공인 자영업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대출 만기를 일단은 다시 연장해 주기로 했군요. 예,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상한 유예 조치를 6개월 늘려서요.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건데 내년 3월 이후에는 재연장이 없다는 점도 시사를 했습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상환 유예 종료가 되더라도 그 뒤에 과도한 상환 부담이 주어지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에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은행권의 사전 채무 조정 제도죠. 프리워크 아웃 제도 대상을 개인 사업자에서 중소법인까지 확대를 하고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 채무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원래는 대출 연장 만기 안 해준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당초에 금융당국은 코로나 금융지원하고 연장 관련해서 좀
중립적인 입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에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재연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정적인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 4차 유행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당분간은 완화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 둔화도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금융 지원을 섣부르게 좀 중단을 하면 한기 기업 연쇄 도산 같은 여파가 좀 클 거다 이런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그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연장을 결정짓는 데 좀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기준이자도 감당을 못하는 한계 기업이 조사 대상 기업 2,520곳 가운데 39.7%로 전년 말 대비 4.6%포인트나 상승한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이 200%를 웃도는 기업도 지난 6월 말 12.5%에서 지난해 말 15.3%로 약 3%포인트 상승한 상황입니다. 은행들 반응은 어때요? 은행들은 이번 재연장에 따른 대출 부실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대출 만기 연장 그리고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따른 지원 금액이 지난 7월까지 총 222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865조 6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7조 5천억 원 늘었고요. 이 중 개인 사업자 대출은 3조 4천억 원 증가한 413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8월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출하고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대치를 찍은 거죠. 은행권은 중소기업하고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이 워낙 늘어났으니 취약차주의 상환 능력을 좀 빠른 시일 안에 분별을 해야 리스크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대선입니다. 내년 3월이 되면 곧바로 2달 뒤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요. 네. 정무적으로 또 재연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은행권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출을 만기 연장한다. 결국 대출금 그 총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 규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지 요거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아주 쏠쏠한 10분 경제 뉴스를 전해주는 기자죠.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가 오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을 쓰셨어요. ETF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대 질문 탑 56. 네, 이 56이라는 숫자가 되게 신기했던 게 보통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100개면 100개인데 56이라는 숫자 요거 의도한 겁니까? 처음에는 저도 약간 좀 의미 있는 숫자로 맞춰볼까 했는데 이게 내용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내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가 됐어요. 그래요. 56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수지 기자도 주식, 부동산 이쪽에 아마 이 정도면은 뭐 나수지 기자 건물 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나수지 기자는 투자자로서 스스로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9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익률이 90점 상위, 그러니까 90점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내 자산에서 얼마만큼을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놓을 거냐, 아니면 얼마를 또 뭐 채권에 놓을 거냐, 안전자산에 놓을 거냐, 요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30대고 또 그 주식 같은 좀 위험 자산에 제 자산을 많이 넣고 있어서 이 정도면 높은 점수를 받아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 저는 아직 30대고 여기에 왠지 밑줄을 짓게 되는 제 자신이 좀 작아집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이 사실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나수지 기자 책이 ETF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잖아요. 네. 일단 ETF가 뭐예요?
ETF라는 거는 이제 상장 지수 펀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실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데 보통은 개별 주식 하나를 사시지만 이 ETF는 주식 꾸러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식을 좀 묶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묶을 때 그냥 아무거나 묶은 게 아니라 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묶어 놓은 거죠.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 ETF다라고 얘기를 하면 2차 전지에 뭐 제조사 그리고 부품, 장비 뭐 이런 것들 상장사를 모아서 여러 가지 주식을 좀 모아놓은 주식 꾸러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꾸러미다. 이제 이해가 확 됐는데 자 경제 유튜브 채널도 하세요. 네. 주코노미 TV 여기에서도 아주 활약하고 계신데 지난 8월에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ETF까지 분석을 하셨어요. ETF 시장이 지금 국내외에서 두루 관심이 높은 모양이죠? 네, ETF 시장이 굉장히 자산운용사들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ETF가 처음에 2002년에 처음 나왔는데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최근에 500개까지 숫자가 늘었고요. 한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ETF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 세계 전체로 봐도 한 매년 20% 이상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한 8조 달러 정도의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ETF 시장이 한국 돈으로 한 9,300억 정도. 8조 달러. 굉장한 금액인데 자 근데 ETF가요 주식 투자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한 주 한 주 살 수 있는데 ETF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한 주 한 주 사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내가 왜 주식을 해야 되지? 예금이 아니라 왜 주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요새는 또 미국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또 한국 주식을 하셨으면 그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 왜 나는 반도체 업종을 할까? 또 반도체 업종에서도 왜 삼성전자인가?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다양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최종적으로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건데 ETF는 본인이 확신하시는 정도에 따라서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식에 투자는 해야 될 것 같다. 가만히 현금으로 놔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이 녹아내릴 것 같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어디다가 투자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실 수 있는 ETF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나는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국 주식시장에만 투자할 수 있는 ETF 아니면 뭐 반도체 업종에만 투자할 수 있는 ETF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이 공부하신 정도 또 확신을 가지고 계신 정도에 따라서만 ETF를 투자를 하실 수 있어서 ETF를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좀 쉬운 접근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개별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살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놓고 떨어지면 굉장히 속상해하는데 어느 종목이나 산업군이 괜찮을 것 같다 하면 꾸러미로 사는 거 이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데 ETF에 최근 들어서 자금 몰리는 거 보면 가끔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뭉텅이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일단 이제 돈에 꼬리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그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그 자금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로 투자할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옮겨온 것들도 일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원래 주식 투자할 때는 펀드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뭐 중국 펀드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펀드들을 우리가 공모펀드라고 하는데 이 공모펀드에서 자금이 ETF로 많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펀드랑 ETF를 비교를 해보면 이 기존의 펀드는 그냥 그 펀드 매니저가 있고 그리고 그 매니저가 좋아 보이는 종목을 골라서 펀드 안에 담아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분들을 뭐 월급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리서치하는데 공부도 많이 하실 테니까 수수료. 네, 그거에 대해서 수수료가 비싼 편인데 ETF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정해진 대로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에 따라서 주식을 묶은 꾸러미인데 그 기준을 처음에 정해놓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기준에 따라서 누가 와서 담아도 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가 굉장히 싸다라는 이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 펀드는 지금
이 펀드에서 내가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는 볼 수는 없고 뭐 한 달 전, 뭐 3달 전 포트폴리오를 볼 수밖에 없는데 ETF 같은 경우는 이 매일매일 바뀌는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다 보니까 또 투명하게 내 돈이 어디 투자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수수료도 싸고 투명하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그냥 기존 펀드 투자하시던 분들이 ETF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투자자들도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다 똑똑하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사실 뉴욕 증시나 국내 증시나 뭐 개인 투자자들이 8월 이후부터는 아, 이거 비포장도로 진입한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는 투자할 만합니까? 네, 정말 올 들어서 주식시장이 어렵다 하고 또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더 공감하실 텐데 이 주식 투자하다 보면 시장만큼의 수익률을 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항상 내가 산 주식은 떨어지고 내가 산 주식이 올라도 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르고 이런 참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요. 네. 항상 그런 미스테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올 들어서 주식시장 많이 어려웠다라고 생각하고 또 손실 입은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전체로 보면 코스피 지수는 한 7% 정도 올랐고 S&P 500,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으로 가면 올 들어서만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웠다라는 시장에서도 시장 대표 지수는 오히려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TF를 통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전체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종목 고르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마음 편하게 시장 전체에 투자해 놓고 좀 투자는 한 박자 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하다 중간에 화장실 가서 이 MTS 들여다보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장점일 것 같은데 ETF의 상품이 되게 많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한 500개 정도 되고요. 미국에는 한 5,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이 기준을 잡을 때요. 나는 어떤 ETF를 사면 좋아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일단 종목을 제가 찍어드리긴 어렵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디오를 듣다가 네. 요즘은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혹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뭐 돌아오고 있습니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종이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뉴스를 듣다 보면 이 시장이 계속 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업종 ETF로도 접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운용사에서 상품을 내놓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좀 헷갈리실 때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가 싼 것. 우리가 돈을 맡기는데 뭐 자산운용사에서 조금 덜 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기준으로 하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펀드 ETF 자체의 규모가 큰 거를 골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TF를 내가 사고 팔 때 이게 시장에서 주식시장에 상장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팔아줘야 주식이랑 똑같아요. 누군가 팔아줘야 내가 살 수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크면 투자자도 많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가격에 좀 사고 팔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운용보수 싸고 그리고 또 그 펀드 규모가 큰 거 이렇게 기준으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남들도 좋아할 만한 거. 남들도 좋아할 만한 거. 네, 그렇죠. 남들도 좋아할 만한 거. 요걸 한번 기준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운용사가 기준에 맞춰서 이제 꾸러미에 이런저런 주식을 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이 ETF 이거 내가 살게요 했을 때 해당 운용사가 어떤 기준으로 주식을 고르는구나.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 ETF 상품명을 보시면 이 ETF 상품명에 어떤 거에 투자하는지가 대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삼성자산운용이 만든 거면 코덱스, 뭐 미래자산운용이 만든 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만든 거면 타이거 이런 식으로 앞에 브랜드가 들어가 있고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오는 게 이 ETF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진 ETF인지가 일단 상품명에 나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이면 뭐 200 이렇게만 써 있기도 하고 뭐 나스닥이면 나스닥 100 이런 식으로 이 ETF가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일단 상품명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2차 전지 이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도 운용사마다 조금 담고 있는 주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운용사마다 좀 2차 전지라는 테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는 뭐 제조사가 더 중요하지, 아니면 뭐 장비 부품도 중요하지, 이렇게 각각 해석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ETF 네이버나 아니면 운용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주식 전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를 다 확인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상위 10개 정도만 확인하셔도 이 상품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구나, 요거에 대해서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대세 상승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증시가. 네. 그리고 지난해 워낙 우상향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올해 증시가 사실 예전에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감은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장에서도, 소위 횡보하는 장에서도 ETF를 선택하는 건 여전히 유효합니까? 네, 제가 ETF 전도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 장점을 말씀드리는데, 네, 믿습니다. 네. 이 ETF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나는 종목도 모르겠고 업종도 모르겠어도 시장 상황 전체만 예상해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는 주식 시장이 떨어질 것 같을 때 개인 투자자들 물론 공매도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문턱도 높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ETF는 인버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인버스라는 상품은 예를 들어 뭐 코스피 200 인버스다라고 하면 코스피 200이 1% 떨어졌을 때 1% 수익을 내는 상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떨어질 것 같을 때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주식을 사시듯이 좀 공매도와 비슷한 효과를 내실 수 있는 상품도 있고요. 혹은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나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코스피 200 ETF를 사실 수도 있고, 또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지렛대여서 내가 1을 투자해도 이만큼의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1% 오르면 나는 2%의 수익을 얻는 상품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시장 상황만 예측을 해서도 투자를 나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품이든 손실의 위험은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레버리지가 손실이 나면 손실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손실도 두 배로 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ETF 투자하실 때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그냥 한 배짜리 말고 레버리지 ETF를 장기 투자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2배 수익이 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또 이 레버리지에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거는 시장이 10% 오른다고 20%의 수익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요. 요 하루 수익의 2배를 주는 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2배만큼 수익을 내게 되지 않고 그 2배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익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실을 할 땐 또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는 좀 정말 시장에 강한 확신이 있으실 때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야, 레버리지 장기 투자, 요거는 굉장히 신박한 단어의 조합인데 의외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시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ETF가 공부할 시간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증시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손실의 위험은 늘 있다는 것까지 듣고요. 앞으로도 종종 현장에서 얘기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9874님) 행운이라고는 일도 없는 세계. 행운을 기대하며 문자를 보냅니다. 남편과 사출 공장에서 일합니다. 저희는 아프리카인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아마 어제 논란이 됐던 손발노동 관련해서 좀 화가 나신 모양인데, 그렇죠. 모든 노동은 다 숭고한 작업입니다. 저는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게 하는 일은 세상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학들이 신입생을 못 뽑아서 걱정한다, 이 소식 저희가 한 3월에 거의
개업하자마자 전해드린 것 같은데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남쪽부터 대학이 문을 닫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로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건지 얼룩소 에디터 산디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네. 얼마나 심각합니까? 학령인구라는 개념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릴까 해요. 학령인구라는 개념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를 다니는 만 6살에서부터 만 21살까지의 인구를 뜻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대학 학령인구가 따로 있습니다. 만 18세에서부터 21살까지의 인구를 뜻합니다. 이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은 장기인구 추계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나 연령별 인구나 이게 네. 미래에는 어느 정도 규모일지를 좀 추계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학 학령 인구에 대한 추계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학 학령 인구가 260만 명이었고 2020년 같은 경우에 236만 명, 그리고 2030년에는 181만 명, 2040년에는 118만 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2040년까지 약 150만 명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인데 숫자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근데 150만 명이라고 하면은 강원도의 현재 도민 전체 인구 수가 15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40년까지 30년 동안 강원도민만큼의 대학 학령 인구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로 딱 얘기를 듣고 강원도 하나씩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학들이 걱정이 많겠어요. 특히 네. 지방대의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위기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대학 입학 정원이 47만 4천 명 정도였는데 입학 인원이 43만 3천 명에 그쳤습니다. 4만 명 정도가 자리가 비어버린 상황인 거거든요. 특히 지방대랑 전문대 같은 경우에 위기의식이 클 수밖에 없는데 4만 명 정도의 빈 자리 중에서 75% 그러니까 3만 명 정도가 비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학 입학 정원이 계속해서 비는 상황이다 보니 교육부 입장에서도 올해 5월에 그렇지 않아도 교육과 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 개 대학을 별도로 지정을 하고 이 집중 관리를 들어가고 한 개 대학에 대해서는 폐교와 청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요. 수도권 소재 대학하고 지방 소재 대학들 결국은 여기에서도 온도차가 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에 이제 직면을 하게 돼요. 정원이 차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의 지역 인재를 키울 거점 대학들은 또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 대학을 없애는 게 답일 것이냐? 아니다. 이 스스로 존속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부딪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구와 학생들이 몰리게 되는 수도권은 그 파급 효과가 아무래도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반해서 지방 같은 경우,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대학을 지정하고 대학의 폐지를 진행하는 정책이 기존의 지방대학에 대한 기피를 오히려 가속화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대학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의 접근성 문제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고 한데 또 그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이나 지역사회의 기술 같은 거를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을 폐지하는 것이 지방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육부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게 너무 확실한 현상이다 보니까 더 이상 칼을 빼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참 고민스러운 문제이기는 한데 서프라이즈에서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인가 이 예측해달라는 문제를 한번 내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 답변이 어떻게 나왔나요? 사실 좀 충격적이고 또는 어쩌면 예측 가능한 답변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1차적으로 답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충원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충원율이라고 하는 지표는 전체 정원 대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가를 보는 지표인데 대학 평가가 일반적으로 충원율을 기준으로 하고 보통 대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이 충원율을 기준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 입장에서는 정원을 줄여버리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의도된 바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가 충원율만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를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변화가 크게 없었지만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는 29만 명이었던 정원을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 16만 명으로 줄인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유튜브로도 그래프를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네, 정확하게 우하향하는 그림이 뭐 구체적인 숫자를 보지 않아도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정원은 줄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인구가 추세적으로 감소를 한다면 대학 정원을 매년 또 그에 비례해서 줄이기도 어렵고 하지만 그대로 학생이 없는 학교를 놔두기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정원이야 그렇다고 쳐도 인구 감소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를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원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에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야 되는데 입학생 수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했던 답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학들이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다른 변수들을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출생률이랑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추산을 했을 때 2030년의 대학 입학자 수는 현재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0% 밖에 차지가 않을 것이고 2039년이 되면은 현재 입학 정원의 40%밖에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주셨었어요. 2039년이면은 지금 2021년이잖아요. 앞으로 2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대학 신입생들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대학 신입생의 충원율이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데 사실 확 와닿는 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산디가 보시기에는 얼룩소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대학 정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면 저출생 이슈와 밀접하게 문제가 되어 있는 밀접하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는 현상과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저출생 이슈를 잡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근데 이런 인구 절벽 이슈라고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에는 사실 대학 구조 조정 문제는 좀 더 원칙이 그나마 보이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순차적으로 퇴출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대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저출생 문제가 사회 전체,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마도 굉장히 클 것이고 그리고 수도권보다도 지방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한국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더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트렌디한 화두에 객관적으로 답하는 얼룩소의 에디터 산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가볼까요?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증시 어떤가요?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에서 보면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면 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현물 또는 이제 선물마저도 뭐 5천 계약 넘게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5천 계약을 매도를 했거든요. 상승 출발했던 지수는 하락 전환한 이후에 대체적으로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후 시장도 이렇게 흘러갈까요? 일단 다음 주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FOMC라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좀 준비되어 있고 오늘 저녁에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지 내일 저녁에 이제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라는 부분들이 이제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시장은 뭐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서 여전히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문자 많이 주시는데 대학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군요. 대학이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력만으로 인구 감소 추세를 따라잡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대학 하면 그쪽은 여기에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 이런 주특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자, 녹용 세트 987님 숫자 하나 더 알려주세요. 9874님께 보내드릴게요. 추석 앞두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발전소에서 충전하고 가신다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그리고 그 경제계좌들은 다 부자냐, 다 돈 잘 버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 종목 하한가였던 때 사서 잠깐 돈을 벌기도 했고요. 물려서 여전히 발효시키고 있는 주식도 있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수익률은 그래도 플러스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내일 또 알려드릴게요. 발전.